앞 시간에 이어서 107페이지에 9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를 조사하여 이를 설명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하급심의 판례입니다. 해설의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서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하급심의 판례인데, 이런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유치권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아무리 법정 담보 물건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권리관계고 확인 설명사항에 속한다라는 거죠. 3번에 거래당사 쌍방하게 성실장에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4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일조나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에 포함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도 해야 됩니다.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99번으로 갑니다.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는 업무 정지 사유였으나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에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3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조차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니고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판시한 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더라도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필요하다면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5번에 확인 설명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 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법정 서식이 1, 2, 3, 4로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죠. 자, 100번으로 갑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문제를 편집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한 거는 옛날하고 달라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확인 설명사항 9가지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려라라는 문제가 많았지만은 최근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4종류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한 종류로 획일화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을 했는데 4번에 5번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되는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도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이전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101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인 등에게 땅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태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임. 자, 주거용 건축물이냐 비주거용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거용 건축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그것이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 및 대중교통의 연계성은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조사 확인할 사항에 속하는 겁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다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110페이지에 102번으로 갑니다.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때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기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성실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의뢰인 스스로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조사 확인할 의무가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쌍방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3번에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의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이외에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까지도 조사 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5번에 건재당권이 설정된 물건일 때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겠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피담보 채무였다는 실제 피담보 채무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우리 법 제26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은 우리 시행령에 보면은 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물건의 표시사항입니다. 물건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둘째 거래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죠.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지급 일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 거죠. 3번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4번 물건의 인도 시기죠. 물건의 인도 일시라고 해도 되고 시기 개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 밖의 약정사항입니다. 그 밖의 약정, 특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그 밖의 약정사항은 조건과 기한을 당사자가 붙이기로 합의를 봤다면 그 밖의 약정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6번째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함으로써 확인설명서를 사실상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사항이 아니었는데 이 필요계사항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확인설명서를 사실상 교부하는 것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계약일을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런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니은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과 거래 금액은 구별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그리고 권리를 취득함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 금액은 다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104번으로 갑니다.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필요계상 9가지가 아닌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죠. 중개보수 금액과 그 지급 일자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사항이죠.
105번으로 갑니다.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했는데 3번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죠. 거래 예정 가격과 거래 가격, 거래지, 거래 금액은 구별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113페이지에 106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며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당해 중개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 등 거짓으로 기재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계상을 기재할 때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한다 하는 규정은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답항이죠. 이렇게 5번 지문처럼 과거 법령에서는 규정된 사항이나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우리 출제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건 틀린 답항이 된다는 점입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닌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죠. 틀렸네요.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거래계약서에 표시된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별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죠. 108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을 했는데 1.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두고 있고 그 권장 서식을 법정 서식으로 규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3번에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는데 거래 당사의 인적 사항은 필요적 기회사항입니다.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필요사항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기정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항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 사본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가 훗날 거래사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업한 이후에도 보관을 하라는 거겠죠. 2번에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맞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겠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이죠. 4번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법 규정은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에 관해서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서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했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준 결과 그 교부하던 사람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고 대법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면은 그 대법원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110번으로 갑니다. 각종 서식의 서명 날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놨는데 3번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은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나머지 서식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에 111번으로 갑니다. 거래계약서 등 별지 서식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이란데 우리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대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다 별지 서식 중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하는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모두 법령에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해놨는데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진 서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권장서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거래계약서는 아예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으로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정지권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옳은 답항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이상, 확인설명서 사본도 3년 이상, 그리고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보존기간에 관한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개성을 확인설명서 서식은 다 1, 2, 3, 4 서식 모두가 형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도 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은 거의 사진 찍다시피 해서 기재 내용들을 점검해 두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12번으로 갑니다. 중개 완성 시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중개 완성 시와 쌍방이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서류를 찾아라라는 거죠. 당연히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와 보전관계청사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실비 영수증 가는 건 실비는 일방인 의뢰인에게만 받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으니까 일방에게 교부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 접수 시에 교부하는 거죠. 그것도 일방에게 교부하는 거죠.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은 29조의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9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존도 포함되는 거죠.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5입니다. 이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밀을 누설했다 하는 말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죠. 그때는 법에 위반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업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벌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버린 겁니다. 4번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114번으로 갑니다. 다음의 행위 중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다이렉트로 묻는 거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찾는 겁니다. 답 4번이 되겠죠.
이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라는 용어와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고죄의 의미, 반의사 불벌죄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용어가 다른 겁니다. 고소에 친한 죄가 친고죄고 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는 뒤늦게라도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해제조건부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친고죄는 오히려 정지조건부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115번으로 갑니다. 기본윤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관론에 보면 중개보조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 때문에 틀렸네요. 이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인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 처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위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 봐가지고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명시적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업무 정지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런 정도로밖에 출제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3번의 비밀 준수 의무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의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알게 된 비밀이든 의뢰인이 모르는 가운데 알게 된 비밀이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비밀이 아니고 오히려 확인 설명 의무 법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준수 의무와 확인 설명 의무가 서로 충돌이 될 때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116번으로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30조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관한 법 규정을 다루는 문제겠죠.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중개 완성 시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요건으로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2번에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의 방법 중에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거나 공제를 가입하는 거는 그거 다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격을 지니게 되죠. 3번에 무상중개든 유상중개의 경우는 손해배상 의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무상중개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4번의 업무 보정은 변경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경 설정하더라도 보정의 효력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설정된 보정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변경 설정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30조 1항에 따른 즉 중개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죠. 121페이지에 117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점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설명도 하고 그 관계 정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구두로 설명만 하고 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폐업한 날로부터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5년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함부로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받음으로써 대법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정 설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놨는데 손해배상 금액은 발생된 손해 전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거죠. 다음은 그럼 보정 설정 금액은 무엇이냐? 손해배상의 보장 금액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5번의 중개보존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무과실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118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존 을의 과실로 의뢰인이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존의 과실이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간주규정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개시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되죠. 이런 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 공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의뢰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지고 중개보조원도 당연히 직접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간주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간주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4번 병이 입은 손해가 정신적 손해인 경우에도 갑이 설정한 업무보전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데 우리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보장 설정을 하는 것이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냥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보전기관은 다시 갑에게 즉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다시 을에게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23페이지에 119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인 중갱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 30조 1항의 이 규정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 중개행위죠. 그 중개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반드시 법 제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규정한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와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취지에 따르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보다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이번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행위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3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우리가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판례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는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겠다라는 취지죠.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는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행위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용어 정의에 따르면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4번에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가 바로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 때문에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조차도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번에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자, 이런 사안에서 빌라가 중개대상물이냐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빌라의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라는 거죠. 빌라가 어디까지나 중개대상물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시죠? 이 알선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속한다라는 거죠. 특별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건 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에서 특별 분양권을 중개대상물로 취급해버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게 되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 따르면 빌라가 어디까지나 중개대상물인 것이지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알선 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알겠어요? 자, 120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 설명한 내용이다.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데 이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알선에 관한 판례 한계를
지문 5개로 재구성한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아주 적합하게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읽다가 보면은 법령의 기준들을 학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번에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까지도 확인 설명해야 되죠. 2번에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즉 등기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도 확인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3번에 임대 의뢰인이 위 이의 자료 요구에 만약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인데, 만약에 매도 임대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기관은, 즉 협회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면은 이 공제기관이 함께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의뢰인의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쌍방과실이 인정돼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1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